아주 잘했어. 퍼펙트.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림이 좀 이상해요. 아까 그 37쪽에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그림 1에 수요 곡선이 D라고 써 있죠. 우하향 맞습니까? 여기도? 우하향은 맞아요. 생산 곡선도 뭐야? 우상향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하는 수요 곡선하고 생산 곡선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는 뭐죠? 둘이 만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희한한 수요 공급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P, Q인데 아까는 만났었는데 여기서는 수요 곡선이 B가 있고 생산 곡선이 S가 있어요. 아까는 이게 만났었잖아. 근데 이게 안 만났네. 자, 생산이 많아요, 적어요. 이게 양이 많은 거죠. 0, 여기 많음. 0, 여기 비쌈. 이 정도 수학은 아니지? 여기 0, 커짐. 0, 비싸짐.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 S가 뭐보다 많아요? 공급이? 공급이 뭐보다 많아? 수요보다 많아. 즉 아까 희소전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적어서 경제 문제가 생겼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으면 경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나는 공기에 돈을 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내가 낸 마음보다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공짜제. 자유제.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깨끗한 공기가 잘 들어야 돼요. 줄어들면 만나는 지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언젠가 공짜제도 경제제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악산 모기를 마시러 자동차를 몰고 가서 하고 오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공짜지만 나는 자동차 기름값이 들고 기차비도 들었는데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에어클리너를 갖다 놓으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제지만 언젠가는 자유제가 아닌 경제자가 될 수도 있다. 양이 어떻게 되면 줄어듭니다. 또 하나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공급곡선이 우상향 했죠? 수요곡선이 우하향 했죠?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가격의 문제죠?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공급자가 내놓는 가격이 높다. 요거 우주선 생각하면 돼요. 우주선. 우주선. 소비자는 나는 5천만 원쯤 내고 한번 달나라 여행을 갔다 오고 싶은데 판매자는 50억쯤 내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비자 중에서 돈이 많은 소비자는 더 지불을 할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올라가겠지? 그죠?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50억을 줘야 여행을 했는데 10억을 주면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돈을 더 지불해서 1, 2억에 만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나중에?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소득의 증가로 지불 의사가 높아지면 둘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자유제하고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그림에서는 공급 가격이 너무 비싼 거고요. 자유제의 경우는 생산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를 이해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언젠가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이름 뭐였지? 응. 응? 우빈이? 유빈이. 유빈이가 그림 이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 이름 공급은 매우 많지만 수요가 공급을 미치지 못하여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유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그림 2는 공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에 치우쳐 그려진 것, 즉 공급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여행과 같이 생산 비용이 매우 큰 재료가 이에 해당한다. 자유재가. 이건 자유재가 아니에요.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자유재가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하나는 너무 많아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1에는 너무 많아서 써놓으세요. 그림 2는 뭐죠? 너무 비싸서. 계속 읽어주세요. 그림 1과 그림 2 모두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유는 매우 상이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급과 수요의 상대적 관계로 인하여 희소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자유재와 경제재의 공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희소성이 없었던 자유재의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증가하여 희소성이 발생할 경우 자유재는 시장과 거래되는 경제재로 변화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자유재의 경제재화라고 한다. 자유재의 경제재화 밑줄이세요. 그래서 이 38쪽에 그림 이해가 됩니까?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거나. 그림 4는 수요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림 4가. 그림 4는 뭐예요?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그림 5는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만나는 점이 생기니 가격이 생긴다 안 되나? 생긴다. 이해되니? 계속 읽어봐. 그림 3에서 그림 3에서와 같이 공급이 훨씬 많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자유재는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될 수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이 부족해져 물을 사용하게 되는 현상은 그와 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그림 5에서처럼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유재의 경제 재화를 보여준다. 자, 태훈이가 39쪽 한번 읽어볼까요? 희소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의 문제로 마주하게 된다. 자, 선택 밑줄, 희소성 밑줄. 아까 설명한 겁니다. 이를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동시에 보다 적은 만족을 줄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질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는 포기해야 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사회 역시 피해갈 수 없다. 기업은 한정된 자본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제한된 세금 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가로 열고 대포와 빵 써놓으세요. 대포와 뭐라고? 빵. 브레드. 빵. 대포는 알죠 문제? 대포와 빵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대포를 선택하는 거는 국방, 빵을 선택하는 거는 국민의 복지. 그러니까 대포를 많이 만들면 빵이 많아지고요. 정부는 세금을 걷었잖아. 그 돈 갖고 대포를 만들든지 빵을 만들어야 될까요? 대포를 많이 만들면 뭘 많이 못 만들어? 빵. 그렇죠? 어느 나라? 북한.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 거죠. 대포와 빵. 계속. 즉 우리가 앞서 배운 경쟁이란 바로 희소성에 직면하여 행하는 경제적 선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어떤 경제 행위를 올바른 행위라 하는 것일까? 바로 선택을 통해 얻는 만족이 만족, 베네핏. 이를 위해 지불한 대가의 가치보다 대가, 코스트.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다를 1,000원에 구입하여 소비한 경우 갈증 해소라는 만족을 얻은 대신
얻은 대신 대가 1,000원을 지불한 셈이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하여 얻은 만족감이 최소한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소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소비가 되려면 최소한 이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 만일 사이다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 소비자가 1,000원으로 사이다를 사지 않고 같은 가격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소비하면 어떨까? 사이다를 마실 경우 갈증이 해소되는 만족을 얻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아이스크림을 소비할 경우 갈증 해소와 함께 달콤함까지 얻는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사이다 대신 아이스크림을 소비해야 옳다. 즉 경제적 선택에 뒷면하여 만족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단순한 물건의 가격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여기서는 1,000원, 구매 가능한 것들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진정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 이를 기회비용이라 한다. 기회비용 또 있으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이거 동욱이 한번 읽어볼까? 기회비용 별표가 여기 몇 개 돼 있니? 3개.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읽어보세요. 앞서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이 필요함을 보았다. 이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때의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한다. 자, 경제학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은 무슨 비용이다?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자, 암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외웁시다. 하나, 둘, 셋, 네 줄. 기회비용이란 계산한다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경제학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기회비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외우라는 거 몇 개 없었어.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선택하지 않는 대안 선택하는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시적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을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중 가장 좋은 것. 선생님 문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걸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계속 그대로 외우세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세요. 기회비용이라는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을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는 대안이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자, 외운 사람. 다시 빨리 외워. 여러 대안을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는 대안이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은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기회비용은 암묵적 가치를 자, 계속 보고 있고 지우부터 해봐. 응? 자, 우리 국어 수업처럼 하겠습니다. 어디 온 사람은 이거 쓰고서 외우세요. 자, 동아 외워봐. 외우면 안 돼. 우리 국어 시간에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 안 돼. 동아 외워봐. 못 외우고 일어서. 얘는 못 외워서 일어나는 거야. 너도 일어나. 외워. 너 외우고 그랬어? 일어서 외우고 있어. 외워봐. 응?
다시 너도 일어서서 있어 외우고 있어. 응? 기회비용은 great.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 가장 좋은 가장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정치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치고 말한다. Very nice. 그다음 기회비용이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비용을 말하고 일어서서 외워. 태훈이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서 오케이. 동욱이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가치,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가치와 암묵적 가치를 모두 합쳐 계산한다. 봐줬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야. 그다음에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응? 것을 차선의 가치라고 말한다. 응? 기회비용은 응?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Great. 다음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정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 계산한다. 나이스. 그다음 가슬이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서 Great. 그다음 너 말.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서 Very nice. 그다음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 Very nice. 기회비용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합쳐서 Very good. 쭉. 비용? 응?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응? 말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Very nice. 동아. 기회비용은
감적 굿.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가치를 얘기하고 응? 여러 대안들 중 여러 대안들 중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서 계산한다. Great. 비용은 선택에 따른 응?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중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얘기하고 응? 그다음에 비례적 명시적 응? Great. 기회비용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차선의 가치를 말하고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Great. 모두 통과했습니다. 대단해. 자, 계속 읽어볼게요. 동을 계속 읽어봐. 예컨대. 예컨대 민수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것인지 영어 감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을 잘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각각의 대안이 주는 만족 편익은 공부가 10만원, 영어 감상이 7만원, 잠이 5만원이라고 한다. 공부가 주는 만족이 10만원으로 가장 크므로 민수는 공부를 선택하게 되며 이때의 기회비용은 남은 대안, 영어 감상과 잠 중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영어 감상의 편익인 7만원이 된다. 7만원 플러스 영화를 보는데 10,000원을 썼다고 그러면 10,000원을 더 해줘야 돼요. 10,000원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그러고 7만원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해봐. 이 다른 예를 보자. 다른 예를 보자. 어떤 부동산 매입자가 3년 전에 총 1억 원을 주고 매입한 택지 약 33,000제곱미터, 약 10,000평을 학교 부지로 어떤 학교 재단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 땅의 시가가 2억 원이라고 하면 이 부동산 매입자의 무상 기증의 경제적 비용은 얼마인가? 만일 부동산 매입자가 땅을 무상 기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시가 2억을 받고 땅을 팔 수 있을 것이므로 2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선택의 기회비용은 2억 원이 된다. 자, 손동교사. 매몰 비용. 기회비용은 몇 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으로 영화를 보면 기쁨이 20,000원. 짜장면을 사 먹으면 기쁨이 30,000원. 근데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그럼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20,000원 플러스 내가 썼던 10,000원. 이 10,000원이 무슨 비용? 실질 비용.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20,000원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3만원의 기쁨을 주는 짜장면을 먹지 않고 영화를 봤어요. 2만밖에 안 주는. 그럼 기회비용 얼마예요? 3만원이죠. 3만원 플러스 내가 쓴 돈 뭐야? 10,000원. 그러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크다고 해요. 내 베네핏보다. 자, 잘 볼게요. $10,000을 내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 기쁨이 2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을 내고 20,000원을 기쁨을 얻었으니까 합리적 선택, 비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짜장면이 있어요. 이걸 하면 30,000원의 기쁨이 생겨요. 자, 10,000원을 내고 짜장면을 먹으면 그때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선택하지 않은 차선. 요거에 요 20,000원이 뭐죠? 암묵적 비용. 요 10,000원은 뭐죠? 명시적 비용. 요거 더하기 요거 얼마예요? 30,000원.
이게 기업비용이 얼마예요? 3만 원. 이해됩니까? 내가 10,000원을 내고 영화를 봤으면 선택하지 않은 게 얼마죠? 요거죠. 좀 요거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얼마죠? 요거 4만 원이죠.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회비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계속 풀면서 다시 한번 익히도록 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매몰 비용. Sunken cost. S-U-N-K. S-U-N-K. Sunk가 뭐야? Sunk. 가라앉다. 매몰. 가라앉았다. 물에 빠졌다. 매몰 비용. 엎질러진 물이라고 써요. 엎질러진 물. 엎질러진 물. $3,000원을 내고 맛있어 보이는 빵을 하나 샀어요. 한 입 딱 먹었더니 애틋해야.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버리겠어. 못 먹겠어. 근데 이제 나는 생각이 뭐야? 본, 전, 생, 가, 나 안 나. 자, 3,000원을 썼어. 근데 애틋해야 지금. 먹을 때마다 기분이 자꾸 나빠져. 자, 지금이라도 버려야 돼. 그럼 먹어야 돼. 네. 그 날라간 3,000원은 뭐야? 매, 몰, 비, 용. 돌이킬 수 없다면 잊어버려라. 누가 K모를 보면 의과대학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락 K모 공부를 했어요. 한 6개월 공부했는데 K모하고 의과대학이 별 관계가 없는 거야. 이용 노래해가지고 자, 그건 K모를 계속 해야 될 거냐, 즉 관둬야 될 거냐. 여기 들어간 내가 시간 비용도 있고 노력 비용도 있고 학원비도 있는데, 자, 지금까지 들어간 노력, 시간, 경제적, 명시적 비용은 매, 몰, 비, 용 계속 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돼. 아, 그게 매몰비용. 인간들이 이 매몰비용을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매, 몰, 비, 용, 이 뭔지 알겠죠? 확 느끼 보지. 언어력이 뭔지. 네? 영화관을 들어갔어요. 8,000원을 내고. 오메야, 이거 왜 이래? 영화 이게 재미없어. 미치겠다. 아이고, 돈 냈으니까 끝까지 앉아나 있자. 아유, 괴로워. 중간 튀어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자, 매, 뭘, 경제 인증시험이 아니고 경제 KDI 경제 경시에 나온 시험 문제가 있어요. 따라갈게요. 우리 식구는 등산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등산에 가기로 했어요. 등산을 한번 갔다 오면 기쁨이 2만이야. 와. 그런데 토요일 날 비가 온대. 아. 그래서 내일 비 온다는데 등산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 네. 그래가지고 영화표를 샀어. 서브젝트 2 제한 조건. 이 표는 반품이 되지 않는 표입니다. 그래서 10,000원씩 내고 엄마, 아빠, 오빠, 동생이 영화표를 샀어요. 반품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햇볕은 땡땡. 자, 엄마 역시 그 경제관점이 추천한 우리 엄마. 이번 주는 영화 보러 가고 다음 주에 등산 갑시다. 4만 원이나 썼는데. 경제학을 배운 우리 나경이. 그건 매몰 비용이에요. 영화를 봤을 때 우리의 기쁨은 10,000. 등산을 갔을 때 우리의 기쁨은 20,000. 날라간 4만 원은 버리고 등산은 공짜니까 영화를 그만두고 등산을 갑시다. 여기 시험 답했어. 어떤 게 합리적 선택인가? 자, 4만 원을 회수할 수만 있다면 4만 원을 회수하고 등산에 가는 게 최고지. 그거 이상은 없어. 최고예요, 이게. 4만 원을 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러 가야겠느냐? 아니면 등산을 가야겠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죠? 영화를 보러 가죠. 더 기쁜 거를 놓치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의 결정적인 선택은
내가 한 선택과 시간을 썼더라도 이게 올바르지 않았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매몰 비용. 이번에는 이게 동의 이거 되는 거야. 수혜춘 예. 어디요?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 투입되어 중요할 수 없는 기회 비용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중한 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이란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매몰비용의 경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흔히 본전 생각으로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에 매달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매몰 비용에 집착한 비합리적 선택이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가 너무 지루하고 시시한데 영화비가 아까워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관람료는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다. 이제는 영화비를 고려하지 말고 지금 영화를 볼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합리적 선택을 요구가 해서 합리적 선택이란 선택에 따른 비용과 만족을 비교하여 편익보다 비용이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선택을 통해 우리는 선택으로 인해 얻는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 편익에서 비용을 뺀 편익이 가장 큰 대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만족은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계속 선택에 따른 만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비용 역시 그에 못지 않게 크다면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읽어볼까? 시작. 다 같이. 이게 약간 그 함정 문제예요. 원래 차선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차선이라는 것은 내 거 말고 그 다음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 포기한 것 중 최선이잖아요. 이게 차선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차선과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은 같아야 달라요. 최선의 선택은 뭔지 알겠죠? 차선이라는 게 두 번째 좋은 거예요. 포기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원래 차선의 선택이 정답인데 말을 바꾼 거죠. 포기한 것 중에서 1등. 내가 전교 1등을 했어. 나 빼놓고 1등인 거죠. 그럼 걔는 1등이야, 2등이야? 2등인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포기한 것 중에서 1등은 포기하지 않은 거가 있으면 2등인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합리적 선택을 못하면.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이라는 말은 전부 기회비용입니다. 4번.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으로는 수업료와 교재비를 합한 금액, 수업료와 교재비를 합한 금액, 명시적 비용. 그럼 진짜 암묵적 비용은 뭘까요? 내가 대학을 안 다니고 골프 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암묵적 비용인 거예요. 자, 여기서 내 밥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대학을 가든 골프 치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묵적 비용이.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늘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기회비용은 학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이거예요. 내가 프로 골프 선수인데, 프로 축구 선수인데 대학을 가면 그동안 축구를 못해. 대학을 들어갔을 때 명시적 비용은 등록금, 수업료, 책값 이런 거죠. 암묵적 비용은 뭐죠? 골프 선수, 축구 선수를 벌 수 있는 돈들. 여기 암묵적 비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이 엄청 커서 난 대학 들어가는 걸 포기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대학 들어가는 걸 포기할 때 쓰는 말이
내가 대학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그때 명시적 비용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암묵적 비용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암묵적 비용이 크죠. 명시적 비용은 누구나 다 내는 거니까. 암묵적 비용은 내가 대학 들어가서 내야 되는 돈이 뭐 등록금 합쳐서 1년에 1,000만 원인데 내가 그 사이에 축구를 해서 벌 수 있다면 30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회비용은 30억 1,000만 원입니다. 명시적 비용 1,000만 원과 암묵적 비용 얼마? 30억. 그래서 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니는 대학교 들어가야겠지? 안 들어가고 할 일이 없잖아? 암묵적 비용이 거의 없지? 대학을 안 들어가면 할 일이 있겠어 없겠어? 축구를 해? 내가? 노래를 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 다음 중 기회비용의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이름 어디요? 들어 우리 준민이 1번부터 읽어봐. 자원이 자원이 우주 계획에 적용된다면 다른 재화들의 생산이 금지되어야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의 내용에 드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이 지난해 신규 사업을 위해 50억 원을 지출하고 신규 사업에 50억을 지출하면 기존 사업에 들어갈 비용은 지출 못한 겁니다. 이것도 기회비용이에요. 세 번째, 분비를 감축시킬 수 있다면 빈민 부재 사업에 사용할 자원이 증가될 수 있다. 분비를 감축시킬 수 있다면 빈민 구제 사업에 사용할 자원이 증가될 수 있다. 분비를 감축시킬 수 있다면 빈민 구제 사업에 사용할 자원이 증가될 수 있다.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회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군비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군비를 50억을 감축하였다예요. 이렇게 하면 기회비용 문제예요. 그럼 그 돈을 차선에 쓸 수 있는데 빈민구제 사업이 차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선택의 문제입니다. 4번. 만일 내가 영화 감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감소될 것이다. 야, 그 시간을 영화 감상을 안 하면 영화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기회비용인 거예요. 5번. 대학 교육 비용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는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도 포함된다. 등록금은 명시적 비용, 소득은 암묵적 비용. 자, 넘겨서 경제 문제.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그림 그릴 거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경제 문제. 크게. 자원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배웠다. 응? 우리는 살아가며 부수입 많은 경제적 선택에 직면한다. 즉, 부수입 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대표적인 경제학자 샘뮤얼스는 이렇게 부수입 많은 경제 문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2. 3. 3의 별표 세기. 1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는 희소한 생산 요소를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말해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몇 줄? 종류와 수량의 결정에 관한 문제를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 자, 빵을 만들 것인가, 대포를 만들 것인가, 댐을 질 건가, 도로를 만들 건가, 수학을 가르칠까, 영어를 가르칠까, 그렇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무엇을 얼마나? 계속 읽어보세요.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는 대체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뭐죠? 희소성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기를 선택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재화는 덜 생산할 수밖에 없다. 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할 재화나 서비스를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생산 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법에 대한 문제가 밑줄입니다. 생산 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법에 대한 문제. 사람을 많이 써서 생산할 것인가? 기계를 많이 써서 생산할 것인가? 물건을 판다면 인터넷으로 팔 것인가? 아니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팔 것인가? 가게를 열고 팔 것인가? 그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생산 요소, 즉 사람을 많이 쓸 거냐, 자본을 많이 쓸 거냐, 자동화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방을 만들 때를 생각해보자. 사람이 직접 수공예를 만들 수도 있고 일부는 손으로, 일부는 기계를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으며 기계를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다. 혹은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담당할 수도 있으며 여러 사람이 단계별로 공정을 나누어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혼자 만들 수도 있고 분업할 수도 있고 기계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팔 수도 있고 현장에서 팔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문제입니다. 3. 누구에게 문제할 것입니까? 이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이 받는 대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전까지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율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면 이 단계에서의 질문에서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야 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주세요.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야 되는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아니면 각자 기여한 만큼 가져야 하는가라는 자본주의. 현대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자동차 회사의 주주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할 거냐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할 거냐.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디가 더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서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왔던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의 기준, 효율성과 형평성. 계속 읽어볼게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밑줄 치세요.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효율성의 달성은 가장 중요한 경제 목표 중 하나로 회수한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 중요하다. 효율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기술적 효율성이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재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 즉 생산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됩니까?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밀가루가 이만큼 있으면 이 밀가루 갖고 최대한 많은 빵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루 떨어지는 거 없이. 두 번째. 2. 한편 경제적 효율성이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만족을 달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효율성은 대부분 이를 의미한다. 만족을 말한다. 베네핏이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실물이 큰 게 많은 게 아니고. 이렇게 5.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로 생산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적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하여 생산된 재화가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지 않은 것이라면 만족 수준을 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평성이라고도 말하는 형평성은 소득이나 부가 공평한 방법으로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과 달리 형평성은 엄밀하게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공평한 것이 무엇이며 공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평성 역시 효율성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이제 외울 거 쉬어가는 의미로 하나 외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계속 얘가 앞으로 얘기할 텐데.
자, 사과가 많아지면 따라하세요.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으면 값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사과값이 하나에 2,000원이 싼지 비싼지 모르겠다 이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 선생님이 어릴 때 바나나 하나가 지금 돈으로 2만 원, 3만 원 했어요. 하나에. 그때는 바나나가 희소했기 때문에. 바나나가 많아지면 바나나 값은 어떻게 돼? 떨어집니다. 배추가 많아지면 배추값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사과 하나에 100원, 500원, 1,000원 뭐로 표시되죠? 가격. 돈으로 표시되죠. 여기 따라왔습니까? 요거 이해되는 안 돼야 안 돼.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1,000원, 2,000원, 3,000원 뭐로 표시돼? 돈으로 표시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돼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외워두고 나중에 화폐 쪽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되고 이자율이 5%에서 10%로 올랐다. 돈의 값이 오른 거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사과가 1,000원이 3,000원 되면 오른 거에 내린 거예요. 자, 똑같아요. 대입하세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이 돈의 값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되고 이자율이 3%에서 7%가 되면 돈의 값은 오른 거에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죠. 돈의 값이 10%에서 5%로 떨어지면 돈의 값은 떨어진 거예요. 자, 추론을 하면 이자율이 10%에서 5%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많아진 거죠. 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사과가 3,000원에서 1,000원이 됐다는 거는 사과가 많아졌다는 거야, 적어졌다는 거야? 많아졌다. 이자율이 7%에서 3%로 떨어졌다는 건 돈이 많아졌다는 거야, 적어졌다는 거야? 많아졌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값은 떨어지고 달러 값은 환율로 표시된다.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 있다는 얘기는 1,200원에서 1,100원이 됐다는 거는 달러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왔습니까? 사과가 3,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사과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적어졌다는 얘기야. 금리가 이자가 7%에서 5%가 됐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적어졌다는 얘기야. 달러가 1,300원에서 1,100원 있다는 얘기는 달러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적어졌다는 얘기야.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값이 어떻게 돼? 떨어져. 수출이 잘 돼.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러면 환율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즉 한국에 돈을 막 찍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사과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과가 막 생겨. 사과 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런데 사과는 실물이 있고 달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렇다 쳐. 근데 한국은행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떨어지죠. 돈의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럼 내 호주머니에 옛날에 100만 원 있었는데 이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내 돈에 내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네가 문제?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통화 증발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야. 증발. 이걸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미국도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찍어냈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옛날에 근본이제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것들이 막 찍어내는 거야, 돈을. 얘들 찍어내는 건 상관없는데 그 찍어내는 바람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나라가 할 짓이 아니야. 할 짓이 아니잖아. 니네들이 뭔데 돈을 찍어내, 나라가.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나는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니네들이 막 찍어내가지고 1억이 이제 반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갔더니 지폐 한 장에 100조짜리 지폐가 있다. 얼마나 찍어냈으면 지폐 한 장에 트릴리언 뭐라고 써있어. 근데 그거 100조 갖고서 점심 한 끼 못 먹는데. 오마이. 막 찍어낸 거지, 막. 그러면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은 막 미치는 거 아니야? 내 돈이 막 떨어지잖아. 나라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겠다, 니네들. 돈을 막 찍어내고 허락도 없이. 나라 못 믿겠다. 은행에 돈을 맡겨놨더니 은행이 망하는 거야. 은행에 돈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저것도 못 믿겠다. 은행에다가 1억을 빌려줬다? 따라해볼게요. 신용창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은행에서 내가 1억을 빌렸어. 응? 만약에 누가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했어. 그럼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지? 은행에서 예금을 받는 이유는 왜 예금을 받아요? 빌려주려고. 따라해볼게요. 예대마진.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예요. 예금이자는 2% 주고 대출이자는 4% 주면 2% 은행이 벌 수 있어, 없어? 벌 수 있지. 누가 1억을 맡겼어, 은행에다가. 따라왔습니까? 1억을 맡긴 것까지도 못 따라오면 그 바보지. 내가 은행에다 1억을 맡겼어. 이것도 못 따라와? 따라왔지? 그럼 은행은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그래 돈을 벌잖아. 얘한테는 2% 주고 돈의 값으로 4% 돈의 값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이자율이 돈의 값인 거예요. 똑같아. 물건을, 사과를 내가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면 여기서 이익이 생기는 거하고, 이 사람한테는 2%로 가져와서 저기다가 4%를 팔면 비싸게 2%에서 4%를 판 거잖아. 비싸게 판 거야. 그러니까 장사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돈의 값, 돈을 사다가 돈을 파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물건하고 다른 점은, 돈하고 물건하고 다른 점은, 사과는 내가 받아서 파는 순간 없어지잖아. 없어졌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받아서 파는 순간 여기 있는 사과는 없어지잖아. 일로 왔잖아, 그치? 이해됐습니까? 근데 은행은 말이야, 얘한테 1억을 받아서 얘한테 주는데 얘가 은행을 1억짜리 돈을 찾아가니 통장에 쓰기만 하니. 오메! 찬스! 무슨 말인지 알아? 느낌 확 와? 여기서? 1억을 얘가 나한테 예금을 했는데 얘가 1억을 현금으로 찾아가면 사과하고 똑같아. 근데 세상에 보니까 1억을 찾아가는 놈이 없는 거야. 통장에다가 1억 써주기만 하더라고. 너한테 1억 있으면 써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2% 진짜 계속 받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돈 얘한테 또 빌려줄 수 있어, 없어? 내가 그잖아. 얘한테 1억을 빌려달래. 2%. 얘 돈 안 찾아가네, 얘도. 아무도 안 찾아가잖아. 빌리기만 하고 찾아가지 않네. 통장에 써놓기만 하잖아, 대출이자. 대출 2억. 예. 1억을 빌려가지고 100억, 200억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빌릴 수 있죠. 문제는 갑자기 서로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은행이 망한 그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 막 들어와서 달라고 그러면. 금융기관 이것들 나쁜 놈들이네. 1억을 받았으면 1억만 빌려줘야지. 왜 1억을 빌려가지고, 1억을 받아가지고 100억, 200억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사과처럼 하세요. 사과처럼 왔으면, 팔았으면 여긴 놔두지 마세요. 그래서 만든 돈이 비트코인입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안 돼요. 세금 안 돼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우리 동의 없이 돈을 막 찍어내더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금액 이상은 더 찍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100만 개인가요, 여기? 2100만 개 이상은 더 찍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얘가 한 코인을 얘한테 줬으면 그 코인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못 줍니다. 은행하고 달라요. 그냥 일부 이전하고 끝이에요. 시장에는 지금 1800만 개 정도 된다는데 2000만 개,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들어가요. 2100만 개, 2100만 개.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들어가고 현재 채굴된 게 1800만 개예요. 자, 2100만 개가 있다는 거는 희소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 이상 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캐수가 없는 거예요. 캐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듭니다. 그걸 마이너들, 광부들이 캐는데 컴퓨터 수백 대를 연결해서 수학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비트코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풀 때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요. 요거 비슷한 게 그 게임머니 비슷한 거예요. 게임머니 얻으려면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토리 같은 거 있어요. 게임머니. 근데 이 게임머니는 그 게임 계통을 쓰는 데서만 쓰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 2100만 개 확실해? 확실해.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다 나와?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할게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비트코인 체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비트코인을 믿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을 사다가 얘한테 파는 순간 얘는 팔았다라고 나오고 얘는 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두 컴퓨터에 보고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네가 은행에 돈을 찾으면 너한테만 보고하지. 비트코인은 네가 돈을 찾으면 전 계좌에 전 은행 모든 소유자한테 다 알려준 겁니다. 나경이가 4만 원 찾았습니다를 신한은행에 있는 모든 거래자한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1억을 빌렸는데도 못 빌려줘. 1억을 받아서 내가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블록체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10분마다 서로 확인합니다. 매 10분마다. 컴퓨터 시스템 자동. 그래서 문제 없음. 10분마다. 문제 없음. 문제 없음. 그러니까 1800만 개에서 하나 더 캤으면 1801개, 1802개가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수천만 명이 다 아는 거예요. 자, 나라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화 찍을 때 얘기하고 찍어야 안 하고 찍어요? 찍죠. 얘 같이 떨어지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대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2천만 원까지 갔다고 그래요. 2천만 원까지.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0.1원. 0.1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7년 전에 비트코인 10원어치 샀으면 지금 10억입니다. 20억입니다. 20억. 7년 전에 비트코인을 10원어치 샀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가치가 얼마예요? 20억입니다. 20억. 그때 비트코인은 도토리 같은 거여서 사람들이 재미로 사고 봤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숫자가 는 거예요. 그때 100원어치를 비트코인을 샀으면 얼마죠? 1000원어치. 되게 재밌죠?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그냥 사람들의 지금 니네 도토리 돈 주고 사냐 안 사냐? 그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냥 게임 몇 번 하면 뭐가 생기잖아, 그쵸? 그 한 게임에서 막 하면 막 돈 올라오지. 그게 비트코인 가치가 그런 거지. 그거 누가 그거 사겠어? 근데 인정하고 정부가 저런 짓 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올 초에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100만 원. 지금 2천만 원. 올해만 20배 올랐어요. 작년에 그래서 처음에 그게 비트코인 가치가 10만 원 됐을 때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200배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0.1원짜리가 10만 원 낸 것도 대단했잖아요.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쓴다는 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국가.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쓰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끼리는 비트코인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이건 실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실험적인 거에 지금 돈을 엄청 갖다 바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2억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보자. 모르죠. 내년도에 비트코인 하나가 100억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볼래요. 모르죠. 그걸 몇억 분의 1로 다시 쪼개서 팔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근데 내년도에 다시 2천만 원짜리가 10원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볼래요. 그것도 모르죠. 되게 재밌죠? 지금 2천만 원짜리가 내년 이맘때 20억이 돼 있을지 10원이 돼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됩니까?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도 이 화폐라는 게 뭐냐. 비트코인은 그 교환 가치는 있죠. 그거 갖고서 뭔가 살 수 있고 하죠. 근데 본질 가치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쌀은 물물 교환할 때 본질 가치, 교환 가치, 사용 가치 다 있죠. 금도 다 있죠. 금으로는 막 핸드폰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귀하고 비트코인은 수요 공급만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누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얘기들 나오는데 나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화폐에 그들이 정부의 화폐를 얘기할 때 비트코인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들이 정부의 가치를 못 믿겠다는 거죠. 얘네들이 막 찍어내니까. 그럼 화폐가 옛날에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 가치가 있었는데 10,000원짜리 가치가 5,000원밖에 안 되니까 화폐의 가치를 못 믿겠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100만원짜리가 2,000만원이 되면 더 빨리 움직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루아침에 40%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40%가 오르기도 하죠. 어떤 인플레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미래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이 저렇게 크다면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인가 투기로서의 가치인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정부가 잘못 하기 때문에 화폐 대용으로 온 세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쓰자고 그랬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원조산 놈은 뭐야 그러면? 너는 뭔데 땀 흘리지도 않고 갑자기 1,000억을 벌었냐? 내가 그 돈을 쓸까 말까? 위험하다고 보셨죠. 그리고 정부가 시민혁명이 일어나듯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정부를 뒤엎을 마음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화폐로 쓸 수 있겠죠. 나라가 없으니까 환율도 없고 텍스도 없는 거죠. 무역할 때. 그래서 나라의 환율과 무역 관계없이 누가 사고 파는지도 모르고 그럼 세금 걷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럼 나라가 세금 걷기도 힘든데 그걸 놔둘까 안 놔둘까?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떻게든 저거 잡아내려고.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을 잡아낸 게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거래된 게 뭐였을까요? 열심히 거래된 게 마약. 마약을 사고 팔 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고 팔기가 최고죠, 비트코인.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그 회사 사장이 강신형, 무기징역을 받았고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이 줄줄이 닦아먹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서 지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거 거래에 제일 주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죠? 장하다 대한민국. 한방 노린다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안 돼요. 그래서 투기 자산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앞으로 현행 화폐를 대신할 화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블록체인입니다. 뭐라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누가 이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체크하더라. 체크하더라.
현금이나 현재 돈은 그게 안 되죠. 자꾸 더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현행화폐와 비트코인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매장량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더는 못 찍는다. 근데 국가는 화폐를 돈을 더 찍었다. 비트코인은 누가 어디로 가는지가 실시간으로 감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현행화폐는 안 된다. 그리고 은행이 얘의 돈을 사실은 은행에서 돈을 받은 것도 숫자만 써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은행이 그걸 검증해 주는 거잖아요. 은행이 해킹 나가면 하나도 못 찾는 거죠. 내가 은행에다가 10억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해킹 나겠어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한 번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통장 연결하세요. 여러분 사이버상에 있는 그 돈이 해킹당해버리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통장이라도 있으면 이거 내가 갖고 있다고 증거를 낼 수가 있잖아요. 통장에. 그리고 그래서 많은 데 잠겨놓으세요. 은행이 해킹만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조가 있어도 증거가 없잖아.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수천만 명이 같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해킹 불가. 한 놈권 해킹할 수 있어도 전체 다 해킹합니다. 이해됩니까? 뭔 얘기지?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거의 자꾸 커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완성이 자꾸 많이 완성이 가까울수록 현재까지의 유통이나 소비 형태는 완전히 바뀔 거라.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걸 한번 성공시킨 거예요.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도 시사상식 문제가 나온다길래 비트코인은 꼭 나올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 나오고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기술은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생기게 된 이유는 통화 증발.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활성화됐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리만 사건, 즉 금융회사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무너져서 손해를 본 때부터 비트코인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쌌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십니까? 오늘의 시사상식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로 다시 와서 51쪽부터 2007년, 2006년 수능, 2005년 수능, 2009년 평가원 네 문제 풉시다. 오늘 벌써 53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풀어보세요. 51쪽부터. 안 되면 추론해서 푸시면 돼요. 다음 분은 클라우드 펀딩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하는 거죠.
선물 옵션도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선물 옵션.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 시사상식 때문에. 나경아, 시사상식 문제 또 뭐뭐 나왔었냐? 나중에 기억 되살려가지고 제목에다 넣는 거죠.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거 좀 찾아가지고. 응? 5시가 12시, 자시는 밤 12시. 응?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뭐, 그런 시장도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런 자매 시장 이런 거지. 라이스하고 나스닥 찾는 거죠. 라이스하고 나스닥. 나이스.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개념만 보고 시간이 다 풀었어? 다 푼 사람 손 들어. 자, 1번 볼게요. 지우가 한번 1번. 1번이 한 뭐예요? 이윤국대가 가지고 뭐야? 기업은 생산하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원하는 건 뭐죠? 만족이죠. 만족. 이윤국대가 하는 거. 자, 2번은? 2천 수능은? 이건 나경이 뭐야, 2번. 답이. 답 써있지만, 자, 설명 좀 해봐. 기억은 뭐야? 전산 일곱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니은은 뭐죠? 니은은 뭐냐면 니은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괜히 5마리를 줬다는 거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뒤에 2005년 수능. 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기억. 설명 좀 해봐. 경제, 사회, 문학 과목을 강의를 할 때 생산이잖아요. 강의는. 성과급을 준다는 건 뭐죠? 돈을 받는 건 뭐라고 항상? 분배. 사원을 더 쓸 거냐? 자동화할 거냐? 뭐 어떻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것은 뭐 때문이다? 희소성 때문이다. 희소성이라는 것은 원하는 거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 2번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인가 도로를 선택하실 것인가의 문제는 뭐죠? 종류와 양. 정부 입장 정부는 아까 뭐라고 해서 생산의 주체 및 소비의 주체라고 했죠. 기업의 사원수를 늘릴 것인가 자동화 설비를 늘릴 것인가는 뭐죠? 방법의 문제. 4번 주말 여가 시간에 낚시를 포기하고 등산을 가는 것은 리얼 아니죠? 이거는 뭐죠? 기회, 비용. 그렇죠? 리얼에 해결에 있어서 미용과 비용을 상쇄해야 된다. 효율성과 공평성, 성공성을 상쇄하면 된다. 2009년 평가원 문제하고요. 2005년 수능 문제하고요.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니까. 여러분이 봐도 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타일이 비슷하죠. 이게 수능은 이게 유형이 많이 나오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본 놈이 장대겠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잘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게 이미 문제가 나와 있고 한 교수가 10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비슷비슷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나왔던 게 지금 나오기도 하고 3년 전에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 유형이 계속 돈다고. 그래서 같은 유형을 반복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 좋은 방법. 이해되시죠? 그 다음번에 생산 가능 곡선은 중등 주니어 테스트에서는 시험 범위 초과이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수능에서도 시험 범위 초과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 의사결정도 넘어가고요. 이거 중등 테스트 안 나오니까 다음번에는 68쪽 경제체제의 의미와 의의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갈 테니까 예습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68쪽부터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늘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배운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4층 컴퓨터에다 집어넣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다 이해 안 되면 4층 컴퓨터에 와서 보시면 돼요. 그 수업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